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노사정 추진단이 오늘 첫 발을 뗐는데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OECD보다 연간 150시간 정도 많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업계 처음으로 지난 1998년 주 5일제를 도입했던 한독. 근무시간 효율화를 위해 사무실부터 공장까지 종이서류 없는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최근 2년 사이 31% 단축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됐던 일들이 AI를 통해서 하고 보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 근속하시겠습니까? 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게 78%였는데 휴게 시간을 제외한 우리나라 실노동 시간은 연간 1,800시간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항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석 달여 남은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금융권 노조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들로 구성된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과 억대 연봉 은행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서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26일 금융노동자는 역사적 전환점을 열기 위해 총파업의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 금융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무시해왔다는 게 총파업의 배경입니다.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은 금융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법입니다. 하지만 주 4.5일제 전면 도입에 따른 불편과 이미 역대 연봉을 받고 있는 은행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볼 일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는 기존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자기 개인적인 창출한 것이 아닌데 은행에 소득이 있으면 거의 사원적으로 환원이 될 수 있어야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금융노조도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9시, 4시의 영업시간을 9시간 4시 반으로 미뤄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고객 편익을 도모하고 금요일은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고 은행권은 노조원들의 총파업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점 직원과 인근 영업점 직원들로 영업종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다포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이 서울시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4,000가구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방점을 찍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가량 정비사업에 진척이 없는 서울 강북구 미아 2구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찾아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사업 속도전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재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막론하고 이런 류의 사업은 속도가 돈인 거예요. 근데 늦어지면서 지금 이미 손해를 많이 보셨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게 해드리려고 서울시는 시내 31개 재정비 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앞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2배로 높일 방침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간 건설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란 점을 노린 겁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중심 주택정책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LH 살아보니 좋다. 이렇게만 계속 LH가 아파트 지으면 걱정 마라. 가능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이 목에 힘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도 노력할게요. 엇갈린 두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할지 보완 관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어쩌면 시장 논리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소형 매물도 씨가 마른 모습인데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의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 전세 매물은 전용 20평대 단 2건, 월세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월세 매물도 별로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수요가 뛰어넘치잖아요. 신혼부부나 1인당 임대 중에 건수가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한 명. 가을 이사철을 맞이했지만 서울 전역에서의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갈수록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서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2.29%로 전체 평형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돼 신규 물량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아파트를 넘어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3.9%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 대출 제한으로 그냥 스테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출 규제로 촉발된 전세 품귀와 월세 확산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챗 GPT를 접목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처럼 화면을 바꾸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바뀐 프로필이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에 뜨는가 하면 몇 번 스크롤하자 대형 광고가 화면 가득 찹니다. 프로필에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처럼 그간 올렸던 사진들이 뜹니다. 기존 오픈 채팅 탭은 지금 탭으로 바뀌었는데 누르기만 하면 알고리즘이 추천한 쇼폼이 곧바로 재생됩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되려 피로감을 높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래처 등 업무상 연락처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프로필마저 강제로 띄워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쇼폼까지 더해지면서 메신저 앱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업데이트하면 안 된다는 말이 도는가 하면 자동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나 이전 버전으로 돌리는 설치 파일 등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인스타그램 쓰는 젊은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걸 조금 더 들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변경을 했으면. 이렇듯 부정적 평가가 압도하면서 긍정적인 요소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챗 GPT나 카나나 등 AI 도입이나 보이스톡 개편, 24시간 메시지 수정 등 이용자 친화적인 개선점이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 이후에도 카카오팀은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가능성의 시작인 카카오톡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대변역을 두고 시장 반응이 차가운 가운데 주가는 사흘 만에 6% 넘게 내렸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진통제 가운데 하나인 타이레놀의 안전성을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먹으면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인다는 비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인데 과연 의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럴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서 이제 저희 아이도 복용을 안 하게 되고 임신 중에서는 더더욱 안 먹을 것 같아요. 원래 두통이 많았던 터라 임신했을 때 타이레놀을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고통을 무조건 참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문가들은 브루펜, 이지엔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와 달리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는 일반인은 물론 임신부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타이레놀 연관성은 연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도 이미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좋은 약이에요. 많은 임산부들이 이거에 의해서 휘둘릴까 봐. 의학계에 이어 국제기구들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보건당국에 이어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이 확인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임신부가 고열이 나는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1년 넘게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지면서 합계 출산율 0.8명을 회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전 무너졌던 연간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올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과 출산이 늘어나는 건 반갑지만 지방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늘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자료인데요. 출생아 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직전의 같은 달보다 5.9%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째 증가 흐름인데요. 특히 누적 출생아 수 증가율도 7.2%로 올해 내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인식 개선 등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산 선행지표격인 결혼도 1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혼인 건수는 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월까지 누적 5만여 건에 그치며 역대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시국과 고령화로 증가세를 보이던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하면서 7월 기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이동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수도권 쏠림은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달 이동자 수는 49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 줄어 같은 달 기준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의 8월엔 지난달엔 주택 거래 부진까지 겹치며 인구 이동이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인구가 약 1,800명, 경북과 경남도 1,000명 넘게 빠져나갔고요. 반면 경기가 4,000명, 인천이 1,900명가량 유입됐습니다. 특히 흐름상 보면 광주와 제주는 각각 3년 8개월, 2년 1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며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연이어 터진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두 회사 대표는 최근 벌어진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부실한 보안관리 실태와 또 미흡한 사후 대처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연이은 말 바꾸기로 KT가 코너에 몰렸는데 결국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해킹 사태의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따져 물었고 부실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먼저 KT는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도 허위 보고한 의혹이 있고 피해 지역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의 시발점이 된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만 30명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도 심각한데 롯데카드는 고객들의 정보 유출 문제 언제까지 해결한다는 겁니까? 롯데카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거의 다 해킹되고도 재발급 신청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는 재발급 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현재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 건 밀려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보호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에 소홀했던 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조 대표는 또 사임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번 사태 처리가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돌직구를 날리면서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보이던 국내외 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도 3,500선을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장중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사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춤했던 방산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 떨어진 3,472.14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 3,497.95까지 오르면서 3,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외국인이 2,5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상승 구도가 좀 최근에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쉬어가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매수 기조 속에서 약간 템포 조절 정도가 아닐까. 다만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8만 5천 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초 6만 원대에서 25%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액이 반도체에 쏠린 영향인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쪽도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보다 그 AI 반도체 사이클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격추하겠다는 대러 강경 발언을 하자 최근 주춤했던 방산주는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대 급등했고 현대 로템 등 방산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따라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무기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체코 또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등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합의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9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AI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위기 같은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었습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을,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철도와 공항,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은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양국 재무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타결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에 임하지만 최대한 신속한 합의점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별도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순방 셋째 날인 내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국 정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조합장에 대한 고액의 성과급 지급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 성과급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에 맞먹는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너무 과도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입니다. 지난 2019년 입주를 마쳐 재건축 조합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합 청산위원회는 이달 말 청산총회를 열 예정인데 조합장 등 임원에게 일반 분양에서 취소된 84제곱미터 한 가구를 매각해 성과급으로 주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들이 반발하죠. 돈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면 조합장 직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청사님 이와 비슷한 용어를 쓰겠죠.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의 조합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조합 임원 측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장 연봉에다 추가 성과급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구청이 시정을 권고했지만 청산위원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도 추가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2015년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성과급은 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행정청의 행정지도나 법적인 제재가 힘들고 민사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반포 4차 조합도 성과급 지급을 두고 소송까지 간 전례가 있고 신반포 15차도 조합장에 38억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고액 성과급을 두고 조합 간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효용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에 대해 대안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지만 일종의 주민등록 중인 반려견 등록 제도는 10년 전 도입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혁신 기술로 쉽고 또 효율적인 등록 관리가 가능한데도 규제 때문에 이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정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 코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이름과 등록번호 등 정보가 뜹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문처럼 개마다 제각각인 비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장형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고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좀 거부감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코에 스마트폰 찍어서 하면 훨씬 간편하겠죠. 그러나 비문인식 등록 기술이 개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생후 2달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식별장치로 허용되는 건 몸에 심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뿐입니다. 내장형 칩은 작지만 반려견에게 삽입 시술을 해야 하는 만큼 거부감이 적지 않고 목걸이형은 분실 우려가 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목걸이가 어떤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가 잃어버릴 때 목걸이가 빠져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인식이 불가하잖아요. 목걸이를 바꾸거나 할 때마다 어떻게 조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문인식 등록 기술은 3년 전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에서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지만 국내에선 실증 특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 한 20억 정도의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서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 이 시스템을 완수를 하게 되면 스타트업으로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건데 정말 법제화에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6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선 각계 의견 수렴과 등록 시스템 표준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주인 잃은 반려견 가운데 집을 찾은 건 열에 한 마리뿐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대, 국민 10명 중 3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